네, 이번 시간에는 통사론, 문장론, 통사, 말, 단어란 뜻이고요. 통이라고 하는 것은 배열하다, 늘어놓다 이런 뜻으로 단어의 배열, 그 단어가 배열된 그 덩어리를 문장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의문론 그리고 형태론 그 뒤에 이어서 문장론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한자 좀 정리하고 들어가죠. 여기는 뭐 그 부수이긴 하지만 뜻 자체로 아주 큰 역할을 하기보다는 모양 중심으로 배열했다는 점을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말미암을 유, 그리고 갑옷, 갑. 여기서 위쪽으로 삐침이 뚫고 나온 모양과 아래쪽으로 뚫고 내려가는 모양 차이로 비교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위아래로 관통하는 이것을 펼신. 이때 펴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의미로 펴다라고 할 때는 그 알루미늄 박처럼 이렇게 얇게 넓게 이렇게 펼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추상적인 관념적인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마음속에 담긴 뜻, 이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다, 포부를 펼치다, 이와 같은 뜻으로도 확장되어 쓰입니다. 또 흰백자가 있고요. 이것이 그 밭전과 관련지어서 똑같이 쓰인다는 점,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이제 관역적이라는 글자에 흰백자가 쓰인 부수의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는 좀 관심 있게 살펴볼 부분인데요. 우선 눈, 목, 이것은 사람의 신체에서 얼굴 중에서도 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눈을 중심에 둔다라고 하는 것, 서양적인 사고와 동양적 사고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얼굴의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서양 중심적 사고에는 물리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머리부터 턱, 그리고 좌우, 그래서 열십자 모양으로 나누었을 때 그 중심에 코,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 동양의 측면에서는 그런 물리적인 판단으로 중심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면에서 중심을 생각한다. 이를테면은 그 옛말에 그 인간의 몸을 뭐 천냥으로 놓고 볼 때 그 중에 눈이 900냥이다라는 이야기처럼 눈을 아주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런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현대의 과학에서도 증명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그 5개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받아들여 뇌 속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억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을 적게 말하는 이들이 시각을 통해 인지된 그 정보량을 적게 이야기할 때 70%라고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90%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마만큼 그 5개 감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각 하나가 70에서 90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면에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중심에 두었었다는 점 참고해 두면 되겠고, 스스로 그래서 그 눈 위에 점을 찍어서 바로 나 자신,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 통로 자체를 강조점으로 찍어서 나를 표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조개패라는 글자, 이 글자는 화폐, 실제 조개가 화폐 대용으로 쓰였던 적이 있었고, 그런 만큼 돈을 나타내는 그것으로부터 재물,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볼견자의 경우에는 눈목자 밑에 이렇게 어진 사람 인, 오른쪽에 꺾인 이 형상을 주목해서 2개로 파자에서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 맨 밑에 아주 중요한 부수입니다. 머리혈, 머리수. 자, 우선 이 두 글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맨 밑에 있는 점 2개를 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일백백자의 경우에는 이 가로획이 가운데 하나이지만 여기는 2개가 들어간, 그러니까 눈목자 위에 획이 얹어진 이런 모습임을 주목해야 되겠고, 자, 이 2획을 뺐을 때 오른쪽으로 오면은 맨 위에 찍은 점 2개를 빼면 같은 모양이라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밑에 점을 찍어서 머리혈, 그리고 위로 점을 찍어서 머리수. 그러니까 이 머리수라는 글자는 가로획을 쓰고 점을 찍고 이렇게 한 번에 내려 그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2개가 따로 쓰이고 가로획이 쓰이고 다시 여기서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떨어져야지 이렇게 한 획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 주목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실제 글자에 쓰일 때 밑에 돌아볼 고라는 글자를 예시했는데요. 이것처럼 이 머리혈이라는 글자가 사용되면서 돌아볼 고, 그래서 고개를 돌리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체적인 측면, 물리적인 측면, 여기에 더 많이 사용된다는 점을 주목해 보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수도라고 해서 머리수,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신체에서 머리통이라는 이런 측면보다는 추상적인, 관념적인 이런 의미에서 우두머리라는 뜻. 그래서 머리혈이라는 글자는 구체적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머리수라는 글자는 관념적인, 추상적인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쓰임새를 좀 고려해 두면 좋겠습니다. 모양도 그렇고 뜻도 그렇고 잘 견주올 부분이고요. 이 얼굴면이라는 글자는 글자를 쓸 때는 물론 이렇게 해서 왼쪽 획부터 오른쪽으로 감싸는 이런 방식으로 획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글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가장자리를 빼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점 2개를 뺐을 때 이 글자, 위에 점 2개를 뺐을 때 이 글자. 그러면 결국 테두리에 이 부분을 빼면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중심에 눈목자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얼굴의 중심이죠. 그 눈을 중심에 두고 가장자리에 이렇게 감싼 부분은 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눈을 둘러싸고 있는 살붙이, 이걸 포함해서 얼굴이라는 뜻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견뎌보면은 그 글자를 잘 기억할 수도 있고 그 쓰임새를 추론하는 데도 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나무목, 가장 쉽게 잘 알고 있는 글자죠. 자, 거기에 기대해서 벼화, 바로 나무목 위에 삐침 하나가 얹어진, 그러니까 나무 꼭대기에 맺힌 열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벼화, 나무 위에 점, 이것은 열매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바로 오른쪽에 쟁기뢰, 결국 이 글자도 그냥 보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나무목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나머지 부분에는 이렇게 삐침과 가로획 두 개가 더 얹어지는 이런 모양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뜻하는 글자가 쟁기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럼 실제 여기다가 쟁기를 그려서 이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쟁기라고 하는 것은 땅을 파는 농기구인데 땅을 팔 수 있도록 앞부분이 뾰족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사람이 잡을 수 있게 손잡이가 있고, 그리고 소가 끌게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성애장을 붙여서 이 부분을 소에 연결하죠. 소가 힘을 주어 끌고 사람은 조정할 수 있도록 손잡이로 위치를 조정하고 각도를 조절하고 밑부분은 흙을 파게 되죠. 처음에는 나무로만 쓰이다가 여기다 이 부분이 땅을 막 파다 보면 쉽게 마모가 되니까 그 마모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쇠붙이로 이 부분을 감싸게 되죠. 이때 쟁기 앞부분에 쇠붙이로 감싼 것, 이것을 보습이라고 합니다. 김소월의 시에도 등장하는 보습. 자, 그렇다면은 바로 그 쟁기의 모습, 그래서 삐침과 가로획 두 획이 얹어진 것이다. 이걸 빼면 나머지는 나무목이라는 것으로 이 글자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향기형이라는 글자는 밑에 날일자를 가리고 보면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벼화죠. 벼화하고 날일이 태양이다. 그러면은 벼가 태양과 만나서, 그러니까 햇빛을 받아서 잘 익고 여물었다. 벼가 익었을 때, 그러니까 과일이 익어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나듯이 벼에서 뭐 그다지 뭐 향기가 있었겠습니까마는 오늘날의 기준이 아니라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한자가 만들어지던 시대에 있어서 향기라고 하는 것은 코에 좋은 느낌을 주는 것만을 향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먹을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먹을 것에서, 음식에서 나는 냄새, 이것이 가장 좋은 냄새였을 수 있겠죠. 그래서 벼화와 날일자가 만난 것이 향기라는 뜻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향기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끼워 맞춰서 이렇게 줄거리를 잡아주면은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쌀밑자, 나무목에 위에 점 두 개를 양쪽에 붙인 이런 형상. 그리고 나무목에 위에 점 하나 얹어서 벼화가 됐듯이 쌀밑자를 바탕에 두고 그 위에 점 하나 더 얹어서 분별할 변, 나눈다는, 구분한다는 이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죠. 이 정도로 부스 몇 개 더 살펴보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칠판에는 전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모양을 잡기 쉽도록 띄워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프린트를 제가 따로 첨부해드린 자료로 프린트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앞에 형태론에서부터 쭉 이어왔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도 뭐 낯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반복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문장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주어 소수로, 그래서 주어 자리, 소수로 자리, 그리고 꾸미는 말. 근데 꾸미는 말이 꾸미는 대상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체언, 명사 따위를 체언이라고 하는데 그 체언을 꾸미는 경우 관용어라고 하고, 용언, 어미 활용이 되는 단어, 이것을 용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사, 형용사. 그래서 그 용언을 꾸미는 경우 부사어. 그래서 둘 다 수식어, 꾸미는 말이지만 꾸미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관용어, 부사어 이렇게 나뉘는 것이었고, 그 각각의 자리를 채우는 단어의 재료들, 이걸 다시 세 가지로 수식어, 체언, 용언. 그래서 맨 위에 수식어 자리에 1번 자리 관용사, 6번 자리 부사. 여기는 그 옆에 다른 칸으로 옮겨가 쓰이는 경우가 없다. 즉 다른 성분으로 옮겨가 쓰이는 경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리로 갈 일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자리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문법적 요소도 필요하지 않다. 이것이 관용사, 부사의 특징이고, 아주 특수한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일단 큰 줄기에서는 관용사는 100% 관용어로 쓰인다. 부사는 100% 부사어로 쓰인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맥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특수한 예외가 나오는 건 그때 따로 암기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일단 기본 줄기는 100% 관용사는 관용어, 부사는 부사어로 쓰인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체언 자리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가 4번 자리죠. 명사, 대명사, 수사. 그런데 4번 자리에 쓰여서 문장 성분은 주어로 쓰이고 목적어로 쓰이고 보어로 쓰이는데, 주어, 목적어, 보어 이 셋의 차이는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바로 뒤에 붙는 조사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것이죠. 주격 조사를 만나면 책 뒤에 이를 만나면 책 이 주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책을 목적격 조사 을을 붙이면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필요에 따라 보어를 요구하는 문장에서는 복격 조사를 붙여서 보어로 또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4번이 가장 기본적인 자리인데 여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리 2번 자리, 7번 자리, 9번 자리에도 쓰인다. 그럼 성분으로 이야기하면 2번 자리에 쓰인다는 것은 관용어로 쓰인다는 것이고, 7번으로 옮겨가 쓰인다는 건 부사어로 쓰이는 것이며, 9번에 쓰인다는 것은 소수로로 쓰이는 것이죠. 즉 책이라는 명사가 소술격 조사 이다를 만나면 이것이 내가 말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책이다 소수로로 쓰이는 것이죠. 그때 그 소수로의 품사를 구별하라고 한다면 책 부분은 명사로 구분이 될 것이고, 뒤에 이다는 소술격 조사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줄까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주로 주목할 부분이 세 번째 줄이에요. 형태론에서 품사 판별이란 부분에서도 기본형을 밝히고 그 기본형을 밝힌 단어가 그 문장의 조건 안에서 서술 기능을 갖는가, 주어를 설명하는 기능을 갖는가, 이것이 1차적인 판단 기준이었죠. 서술 기능 판단 유무에 따라서 서술 기능이 없다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범위 내에서 품사를 결정 지으면 되는 것이고, 서술 기능이 있다면, 살아있다면 세 번째 줄로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번 시간에 더 보충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줄에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는 10번 자리입니다. 바로 동사, 형용사. 그래서 이 동사, 형용사가 용언으로서 어미 활용을 하는 모양으로서 소수로 자리, 여기에 쓰이는 것이 주된 역할이죠. 그런데 4번 자리의 명사가 여러 성분 자리에 가듯이
4번 자리의 명사가 여러 성분 자리로 가기 위해서 조사가 필요했듯이 10번 자리의 동사 형용사가 여러 성분 자리로 갈 수 있는데 또 그렇게 여러 성분 자리로 갈 수 있게 해주는 데에는 어미라는 문법적 요소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명사형 어미, 그래서 명사가 주된 자리인 4번 자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이외에 3번 자리나 8번 자리로 가게 되는데 여기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3번 자리 관형사형 어미는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지만 8번 자리는 부사형 어미라고 인정하는 견해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 그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그 문장의 구조를 다른 방식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심화학습 단계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0번 자리에 쓰이는 단어들이 동사, 형용사 이런 것들이 다른 자리로 가서 다른 성분 자리에 쓰일 때 어떤 모습을 띠고 어떻게 구조를 파악해야 되느냐 이것의 문제고요. 또 하나 더 덧붙이면 그럼 4번 자리의 명사는 조사를 만나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관용어 자리, 부사어 자리, 서술어 자리에 쓰이는 것으로 그치는 거예요. 그냥 그 성분만 판단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사, 형용사가 다른 자리로 쓰인다는 것은 자리는 관용어 자리,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부사어 자리 이렇게 자리는 성분의 자리는 바뀌었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얘는 기본적으로 서술 기능을 갖는단 말이에요. 서술 기능. 서술 기능이 뭐예요? 주어를 설명하는 기능. 그럼 얘는 위치가 옮겨졌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서술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야. 여기에서 서술 기능을 갖고 있고 여기서 서술 기능을 갖고 있고 그 얘기는 그 나름대로의 주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단지 여기에 쓰이는 것이 위치만 옮겨가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돼요? 이 부분이 문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장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다른 자리에 옮겨갈 때 견문장이 돼버리는 것이죠. 관용어 자리에 관용절이 되는 거죠. 여기는 주어 자리일 수도 있고 목적어 자리일 수도 있으니까 주어 자리라면 주어절, 목적어 자리라면 목적어절. 주어절, 목적어절, 보어절 말하는 게 불편하니까 묶어서 공통적으로 그 자리에 많이 쓰이는 품사를 따서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여기는 당연히 부사절이라 부르는 것이죠. 또 이 자리에서 한 단어만으로 서술어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주어를 여기에 있는 하나의 동사가 하나의 형용사가 설명한다면 혼문장으로서 서술어로 쓰이는 것이지만 이 안에 주어 서술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서술어 자리에 절이 안기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술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주로 공부하게 될 집중적인 내용을 이렇게 이 그림표 안에서 한 번에 정리를 끝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 우리가 공부할 것에 대한 예습, 도입학습이라 생각해 두시고요. 이 부분을 구체화하면서 자료 넘겨가면서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이번 이 항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이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개념이에요. 서술의 자릿수. 이 서술의 자릿수라는 건 영어에서 오형식이라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런데 영어의 오형식은 잘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국어의 서술의 자릿수 공부를 안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영어는 오형식이라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몇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국어는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는가?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국어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 1시간 투자한다면 국어도 1시간, 영어에 5시간 투자한다면 국어도 5시간 이렇게 상응하도록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영어만큼 국어도 중요 과목이고 점수를 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과목이니까. 근데 실제 그 정도까지 투자하지 않아도 모국어이기 때문에 더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끝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까지 시간 투자를 안 한 상태에서 영어보다 국어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 투자할 시간은 필요한 것입니다. 영어에서 5형식 독립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 비중은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5형식을 배워야 할까요? 바로 그것이 영어의 문장이라는 구조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알고 독해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쉽겠지만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독해만 한다면 매번 예문이 나올 때마다 그 예문을 내가 공부한 적이 있으면 쉽고 공부했던 예문이 아닌 낯선 문장이 나오면 어려움을 느끼는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어도 같은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됐을 때 문법 부분 안에서 문장의 구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전제되어 있을 때 실용문 독해, 더 나아가 시 독해를 말끔하게 깔끔하게 정리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독해로 가니까 중고등학교 때 얻었던 기본적인 실력, 기본적인 점수 늘 이 상태의 반복이지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고 해서 또 시간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달라지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추고 정리를 해들어가면은 질적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화살표 한번 볼까요? 화살표. 자, 영어에서는 동사가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죠. 동사가. 그래서 이를테면 동사에 두 가지 기준이 있게 되는데 자동사, 타동사라는 기준이 있고 또 완전동사, 불완전동사. 그러니까 자동사라고 하는 것은 이때 스스로 자라는 글자가 뭘 의미할까라고 할 때 주어죠. 주어 스스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 자동사. 내가 간다. 내가 간다. 그러면 그때 이 동사는 가다라는 동사는 주체인 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달리 내가 때리다, 내가 먹다 이와 같은 단어는 동작의 주체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때리는 대상,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때리는 동작이 미치는 상대,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먹는다라고 할 때 먹을 내용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주체의 움직임이 다른 대상에 미친다라고 해서 타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결과적으로 줄여서 목적어가 필요한가 안 한가 이렇게 줄여서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으로 보호. 이것은 서술어를 동사를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이거를 완전 동사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요? 동사는 동사인데 얘처럼 완벽하지를 못해.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야. 그랬을 때 뭔가가 와서 더 도와줄 때 그때 비로소 이 하나의 동사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서술어죠. 주어를 설명하는 기능. 근데 동사라는 게 있긴 있는데 얘 혼자서는 주어를 설명하는 기능을 해낼 수 없고 플러스 알파 뭔가가 더 들어올 때 얘랑 합쳐졌을 때 비로소 얘처럼 서술 기능을 주어를 설명하는 기능을 이렇게 담당할 수 있을 때 그때 이때 더 들어와줘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보어를 한자로 쓰면 한자? 앞에서 해봤던 글자예요. 옷의 부서가 들어가고 보 또는 포 등으로 읽히는 도금 요소. 자, 그래서 이 글자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찢어진 옷을 꿰매다, 수리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다른 뜻은 구멍난 천은 그냥 꿰매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구멍난 자리를 메꿀 수 있도록 뭔가 다른 천을 덧대고 꿰매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보충하다죠. 부족한 것을 채워넣다. 그래서 그러한 단어를 보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보충해요? 동사의 부실함을 보충하는 거죠.
보충해서 얘처럼 완벽하게 동사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서술어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보호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러한 이 보호가 들어간 영어의 이 형식과 오 형식이죠. 그에 상응하는 우리말 문장, 거기에 바로 필수 부사어라는 게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말에서 필수 부사어라는 얘기는 영어의 보호격에 해당된다. 영어의 보호에 해당된다. 그럼 용어를, 문법 설명하는 용어를 똑같이 이것도 우리말도 보호라고 해주면 어떨까? 보호라고 해주면 어떨까? 근데 우리말에는 이걸 말하기 전에 이미 여기에서 목적어가 아닌, 목적어가 쓰일 수 없는 그 이외에 서술어가 뭔가 다른 대상을 필요로 할 때 일부의 요 단어들을 보호라고 용어를 사용해버렸어요. 보호라는 용어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이 부분을 보호라고 설명하지 않고 다른 용어를 써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필수 부사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말의 서술어라는 용어와 영어의 동사라는 용어를 같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자, 다시 전에도 한번 슬쩍 언급했던 바 있었는데요. 자, 얘를 뭐라고 합니까? 주어라고 얘기하고, 얘를 목적어라고 이야기하고, 얘를 목적격 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분을 말할 때는 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얘만 서술어가 아니라 동사라고 이야기할까? 그건 동그라미 2개 수준의 용어 주어, 동그라미 2개 수준의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런 용어가 있는 것인데 바로 이 서술어 자리에 우리말은 어때요? 서술어 자리에 동사, 형용사 아니면 명사도 서술격 조사를 만나서 서술어 자리에 쓰일 수 있죠. 이렇게 여러 개 품사가 이 자리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 자리에 오직 동사만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동사 말고 형용사나 명사 이런 것들도 서술어 자리에 쓰일 수 있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의 동사와 똑같은 단어들을 영어도 동사로 쓰면 되는데 우리말의 형용사, 우리말의 명사 이런 것들이 쓰이는 문장은 영어는 어떻게 표시될까? 그 자리에 가보면 아주 특징적인 비동사가 있죠. 이 자리에 바로 비동사가 들어감으로써 우리말의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가 문장을 만드는 그런 경우를 대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결국 품사로 따져보면 동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굳이 서술어라는 동그라미 2개 수준의 이 용어를 쓸 필요 없이 그냥 하위 개념인 동그라미 하나 수준의 단어, 동사 얘를 끌어다가 이 자리를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그래서 우리말에는 이름 붙이는 방법이 조금 달랐을 뿐이지 본질적인 것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자리 서술어, 서술어가 그 성격상 하나의 문장이 성립되도록 하는데 자기 자신 이외에 주어라는 한 가지 성분만 있으면 문장이 성립될 수 있다. 내가 간다. 그런 경우를 한 자리 서술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다라는 단어는 한 자리 서술어다. 주어라는 한 가지 성분만 있으면 문장이 성립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때렸다라고 할 때는 나라는 주어만으로 안 되고 내가 무엇을 때렸다, 누구를 때렸다라는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술어 입장에서 2개의 성분이 있어야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 그래서 때리다라는 단어는 2자리 서술어, 주어와 목적어가 꼭 필요하다. 그걸 이제 필수 성분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죠. 그리고 영어에서 보호가 필요한 그런 경우처럼 서술어가 주어가 필요한데 주어 이외에 이 서술어가 자기 자신만이 서술 기능을 혼자 다 하지 못해서 그걸 도와주는 보조적인 단어가 필요한데 그걸 우리는 필수 부사어라고 다르게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필수 부사어가 들어가는 부사어이지만 필수라고 붙이는 독특한 일부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물론 얘네들은 서술어의 성격상 필요로 요구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걸 필수 성분으로 인정해서 개수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이와 같이 한 자리 서술어 하나의 경우와 2자리 서술어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리고 필수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게 다 두 자리 수술어입니다. 그리고 영어의 오형식처럼 목적어가 있는 조건에서 목적격 보호를 요구하듯이 목적어가 요구되는 조건 안에서 또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이 경우 세 자리 소수로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구체적인 예문 속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세 자리 소수로의 유형, 이걸 간단히 그림으로 먼저 시험에 질 좀 빈도 높게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자리 소수로의 예로서 내가 간다라는 단어를 한번 그림으로 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문장의 주체인 내가 있다라고 할 때 간다라고 하는 건 어때요? 나의 움직임으로 이걸로 그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때렸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의 이 움직임,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미치는 대상, 이걸 요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삼형식이고, 영어의 삼형식이고, 우리말에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소수로인 것이죠. 그죠? 자, 그런 것에 비추어서 우체통에 넣다, 선물을 주다, 이와 같은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넣는다라고 할 때, 우체통에 넣는다라고 할 때 편지를 이라는 대상물이 있어요. 바로 이 화살표의 끝이 미치는 부분에 목적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이 있고 그 사물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는 거죠. 선물을 주다, 선물을 주다, 우체통에 넣다. 그러면 결국 그 화살표 끝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 이게 채워져야 비로소 문장이 완성되는 것이지 이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문장이 성립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어가 있는 조건에서도 이 화살표 끝에 그 대상을 필요로 하는 이와 같은 경우를 세 자리 소수로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불완전 타동사,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요구하는 것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이 완전해질 때까지 채워주는 것, 영어의 경우엔 보호죠. 근데 우리말에는 보호를 설명하는 단어들은 따로 있으니까 필수 부사어라고 이 부분을 부르게 된 것이고, 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셨다라고 할 때 선물을 주다, 선물을 주다. 그럼 주는 그 동작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 나에게, 누구누구에게 꼭 필요하겠죠. 이게 없으면 이 화살표 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문장이 완성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듯 우체통에 넣다, 삶다, 양자로 삶다. 이렇게. 자, 이와 같은 것으로, 이 그림으로 세 자리 소수로의 이미지를 잡아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나머지 문장들은 쭉 연습해 주면 되는데 주의할 점. 자, 듣다. 밑줄 치고 있어요. 듣다. 음악을 듣다는 두 자리 소수로다. 자, 여기다 그림을 그려서 표시해 보죠. 여기다 귀를 커다랗게 그리고 듣다라는 것을 이렇게 화살표로 그려본다면 뭐가 필요하겠어? 청각을 자극해 줄 소스만 있으면 되죠. 바로 이 부분에 음악을 이라는 단어가 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있으면 듣다라는, 음악을 듣다라고 할 때 듣다는 성립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음악을 듣다가 아니라 소문을 듣다. 소문을 듣다. 그러면 소문을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음악이라고 하는 소리에 소스만 있으면 되는 것과 달리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문을 전하는 전달자. 이게 있어야 되겠죠. 누구누구로부터. 누구누구로부터. 바로 그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듣다라고 글자는 같은 것이지만 음악을 듣다라고 할 때는 두 자리 소수로, 소문을 듣다 일 때는 세 자리 소수로. 의미에 따라 문장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 또 부르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를 부르다, 음악을 듣다 할 때와 똑같이 노래를 부르다, 두 자리 소수로예요. 그런데 이 부르다가 내가 목으로 소리를 내다 이 뜻이 아니라 명명하다. 명명하다. 이것을 남들이 컵이라고 했었는데 다르게 나는 이것을 에너지라고 부른다.
에너지라고 명명하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는 바로 목적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 부사가 와야만 무엇을 무엇으로 목적어 있는 조건에서 무엇을 위한 목적어 있는 조건에서 무엇으로라는 부분도 꼭 요구되는 필수 성분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뜻으로 쓰일 때 세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주의할 점이고요. 이것이 시험 문제에서 난이도 있게 다뤄질 때 사용되는 자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장의 짜임, 좀 세부적인 내용들 쭉 점검해 볼 텐데요. 좀 빠른 속도로 가도 이제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들 정리해 보고요. 자, 55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문장을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누는데 혼문장은 주어와 소수로만으로 문장이 이루어진 내가 간다처럼 이런 걸 혼문장이라고 하고 겹문장은 다시 둘로 나누어 이어진 문장, 그러니까 주어 소수로 쉼표 찍고 주어 소수로 이와 같이 연결되는 것을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지는 것과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대등하게 이어지는 건 나열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종속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 주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어진 문장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요 아는 문장인데, 아는 문장. 그래서 아는 문장은 안고 있는 문장과 아는 문장 속에 안기어 있는 문장, 이것으로 구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을 그려 제시를 했는데, 선생님은 모든 수험생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 라고 할 때, 선생님은 기원한다 뭐뭐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안고 있는 문장 전체 테두리를 감싸 안고 있는, 그래서 이걸 기호로 표시하게 되면은 기원하다라는 부분에 P1 해서 이것을 S1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안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주어 소수로만 되는 게 아니라 기원하다는 두 자리 소수로예요.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S1, O1, P1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S, 주어 자리는 그 성분을 채우는 재료가 단어, 소수로 자리도 단어. 그런데 목적어 자리는 한 단어가 와도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그 안에 모든 수험생이 잘 되기를, 수험생이 잘 되다. 그 안에 주어 소수라고 성립되는 거야. 이와 같은 경우는 S2, P2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고, S1, O1, P1으로 이어지는 이 안고 있는 문장 속에 목적어 자리 안에는 S2, P2 이렇게 문장이 목적어 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것을 안기어 있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안기 문장. 그래서 S2, P2 이렇게 기호를 줍니다. 자, 이것이 지금은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그 이름을 목적어 절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목적어 절. 자, 그런데 목적어 절, 이 자리에 보어라면 보어절, 그죠? 근데 이런 것이 이 자리에 가서 주어 자리에서 주어절 이렇게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는 공통적으로 명사가 대표가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주어절, 목적어절, 보어절 이렇게 따로따로 번거롭게 말하지 않기 위해서 대신 품사로 명사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 문장으로, 이 그림표로 다시 돌아왔을 때, 지난 시간에 이 부분 설명드리면서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코팅해주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코팅했는가 모르겠어요. 컴퓨터로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모니터 옆에다 붙여놓고, 또 책으로 공부할 때는 책에 책갈피처럼 끼워놓고 수시로 보는 것이 좋다고 했죠. 한 번에 완벽히 이해하면 좋지만 그러다 보면은 또 너무 어렵다고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필요한 부분 사전 찾듯이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익어가게 되는 그림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0번 자리. 동사, 형용사 자리에 한 단어의 동사, 한 단어의 형용사가 아니라 여기에 주어 소수로가 재료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서술절이죠. 여기는 문장 성분 부사어 자리니까 거기에 서술 기능을 가지는 말이 오면 그 안에 이 서술 기능을 가지는 말 그 자신의 또 나름의 주어를 요구할 테니까
부사절이라 부르면 되겠죠? 관형절이라 부르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자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세 가지 성분으로 조사의 종류에 따라 세 가지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통점을 묶어서 명사절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다고 뭐 목적어절, 보어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로 각각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문 하나 보겠습니다. 자, 당신이 나를 보기가 역겹다. 자, 시에서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쓰였는데, 시험 문제로 이 부분의 품사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소술 기능을 갖는가, 1차적으로 기본형 보다, 기본형을 밝히고, 두 번째 소술 기능을 갖는가 를 따져보는데, 그럼 보다라는 것이 소술 기능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시각적으로 인지하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인지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는지,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 주체가 이 문장 속에 있는지, 그러다 보면 생략되어 있지만 누군가 나를 보다, 당신이 나를 보다 이런 정도를 이끌어낼 수 있고, 그래서 주어가 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소술 기능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보기는 명사가 아니라 바로 동사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괄호로 묶인 부분이 절이 되는 것이고, 절의 종류는 그 끝에 있는 어미 종류로, 이게 뭐예요? 명사형 어미.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뒤 조사에 기대어 주어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장을 분석하는 방법은 일단 소술 기능을 갖는 말을 제일 먼저 찾습니다. 왜냐하면 끝에 본용언, 보조용언 이렇게 돼 있어. 보조용언은 소술 기능 없이 본용언만 소술 기능을 갖게 되죠. 그 소술 기능을 갖는 말을 제일 먼저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 뒤에서부터 거꾸로 앞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조사 떼어내고, 조사로서 그 성분 자리를 주어 일단 표시하고, 그 다음 그 안에 있는 재료가 단어인지 아니면 절인지 이걸 판단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성분을 이루는 재료가 한 덩어리의 단어인지 아니면 절인지. 그럼 절인지를 본다는 건 뭐예요? 소술 기능이 살아있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형을 밝혀놓고 그것이 요구하는 주어가 있는지를 따져서 그것이 성립이 되면 바로 괄호로 묶어주는데, 이 괄호를 어디까지 묶어주느냐 하면은 이렇게 어미까지 괄호로 묶어줍니다. 명사형 어미. 그래서 여기를 명사절이라 부르면서 그 뒤에 있는 조사에 따라 전체 문장 속에 놓인 위치가 주어 자리. 그래서 주어절, 명사절이라고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 자리, 명사절. 바로 이 자리에, 주어 자리에 명사가 대표적으로 쓰이는 한 덩어리 굳어진 책이 있다처럼 이렇게 쓰이는 그 자리에 명사가 아니라 5번의 경우 바로 보다라는 용언의 어간이 명사형 어미 기를 만나서 보기, 조사, 가 이렇게 만난 구조임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5번 자리 예문, 너 만나기가 매우 어렵구나. 이때 만나다 누가? 너를 만나다. 그 앞에 내가 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겠죠. 이제 이렇게 생략된 성분을 끌어내면서 내용을 파악할 때 시는 간결하게 많은 성분들을 생략하면서 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어, 서술어, 우리 기출문제 해설할 때도 시 속의 서술어, 마침표 찍힌 문장 이걸 단위로 끊어서 보고 거기에 뭐 시제를 체크한다든가 보조사를 체크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독해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자, 또 넘어가서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소술 기능을 가지는 문장 맨 뒤에서부터 분석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P1이죠. 그리고 앞으로 건너와서 을, 목적어 표시합니다.
그리고 거기 쓰인 거기 쓰인 재료가 하나의 단어일까 절일까? 그러면은 절일까를 따져보는 방법은 다시 첫째 기본형을 밝히는 것이고 두 번째 소술 기능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했음을 해서 했음 기본형 하다. 그럼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소술 기능을 갖는가? 그럼 행하는 그 주체가 있는가? 라고 할 때 그가 거짓말을 하다. 이게 그 주체로서 확인되죠. 그러면은 절이 확인된 것이니까 절이 확인되면 괄호 묶기. 괄호 묶기 할 때 주의할 점 뭐? 어미까지. 했음에서 미음, 어미까지를 괄호로 묶는다. 여기가 바로 안기문장 절이죠. 그리고 그 위치는 뒤에 붙은 조사의 기디어 목적어 자리.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절이 안긴 구조. 그래서 이 부분은 목적어절이라고 부를 수 있고 또한 품사로 명사절이라고 부를 수 있다. 바로 똑같이 5번 절이었고요. 앞에 첫 번째 문장과 다른 점은 뒤에 조사가 아까는 나보기가 역겨워 해서 보기가 뒤에 주격조사가 붙었었죠. 주어 자리. 그런데 지금은 목적격 조사를 만난 이런 경우로 성분만 다를 뿐이었습니다. 다음 도왔다 소수로 앞으로 건너가서를 목적어 그리고 그 앞에 재료를 살펴보니 소술 기능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 따질 것도 없이 단어가 재료니까 그대로 목적어 표시하고 또 앞으로 건너가죠. 철수 가 역시 철수 그 소술 기능의 여부를 따질 필요조차 없는 아주 명확한 명사죠. 또 앞으로 건너갑니다. 그랬더니 착한 이제 따져볼 만한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본형 착하다라고 밝히고 그럼 착하다라는 이 말이 소술 기능 갖는가? 그 앞에 주어를 필요로 하는가? 그랬을 때 일단 이건 조금 더 살펴볼 여지가 있지만 그 부분은 빼고 일단 주어진 부분만 건드리기로 합시다. 마음이 착하다. 그래서 주어 소수로가 성립이 된다. 주어 소수로 성립이 된다. 그러면은 괄호 묶어야죠. 괄호 묶을 때 어디까지? 바로 착하다의 착하까지가 용언의 어간이고 니은 여기 어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착한까지 괄호를 묶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두 개 봤던 문장하고 뭐가 달라요? 나보기가 역겨워할 때는 보기 뒤에 조사 가가 있었어요. 그 조사의 기 뒤에 성분 자리를 주어. 그죠? 그러면은 두 번째 연습했던 거짓말을 했음이라고 할 때는 미음 여기에 붙어서 괄호로 묶어주고 뒤에 목적격 조사 을 여기에 붙었던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따로 조사가 붙는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이 니은이 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겠지. 이 니은이 뭐예요? 바로 여기 있는 그래서 용언의 여간에 관형사용어미 니은. 관형사용어미는 니은, 는, 리을 세 가지 모양을 갖고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죠. 그래서 착한 과거 형태의 니은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문장선문 관용어 자리로 그 뒤에 뭘 꾸며? 체온을 꾸미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체온을 꾸미는 수식어 자리, 그것을 관용어라고 하죠. 이 괄호로 묶인 이 덩어리가 만약 서술어를 꾸민다면 부사어로 판단되겠죠. 근데 지금은 체온을 꾸미기 때문에 용언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체온을 꾸미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성분 관용어라고 부르고 그 안에 주어 소수어가 있기 때문에 절, 관용, 절이 되는 거죠. 따라서 아는 문장은 전체 주어가 생략이 주어 자리에 S1, O1, P1 이 부분이 아는 문장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자리 앞에 관용어가 있는데 관용어 안에 S2, P2 안긴 문장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입니다. 자, 그 연습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익숙해지면 나중에 그 독해 문제 풀 때도 시간을 줄이는 그런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자, 용언의 관용사용 만들기. 방금 앞에서 이렇게 마음이 착하다의 관용사용음이 니은이 붙는 이런 관용절을 살펴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3번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관용절.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드는 방법을 조금 더 보강하는 것입니다.
리었는 리을, 은는 를.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세 가지 모양을 갖는 이유. 여기도 똑같아요. 세 가지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 똑같은 과거, 현재, 미래에서 과거가 니은으로 표시될 수도 있고 은으로 표시될 수 있고, 현재는 똑같이 모양이 는인데 미래를 나타내는 건 리을로 표시되거나 아니면 을로 표시되는데, 그 차이는 뭐예요? 바로 앞에서도 이야기한 받침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그래서 그 앞에 말을 보면 공부하 받침이 없죠. 예쁘 받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받침이 없는 그 자리에 직접 붙일 수 있게 니은는 리을이 오는 거고요. 꾸짖다처럼 받침, 건북다에서 받침. 그러면 받침 자리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뒤에 한 글자를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을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받침이 있는 용언에 받침이 없는 용언에 각각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자, 그리고 거기에 동사, 형용사의 예를 각각 붙여봅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려고. 자, 그랬더니 공부한 사람, 공부하는 사람, 공부할 사람, 리었는 리을 다 붙죠. 과거, 현재, 미래가 표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형용사의 경우에는 예쁜 사람, 이건 성립이 되지만 예쁘는 사람, 예쁠 사람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아요. 형용사는 과거형만 취하는 것이지 현재 진행을 표시하거나 미래의 변화를 표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동사의 몫이니까. 자, 받침 있는 경우 역시 꾸짖다에서 꾸짖은 사람, 꾸짖는 사람, 꾸짖을 사람 동사는 다 성립이 되지만 형용사는 검붉은 꽃, 과거형은 성립이 되지만 검붉는 꽃 이렇게 현재형으로 표시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 그래서 용언의 관용색 만들기를 이렇게 한꺼번에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동사의 경우, 형용사의 경우, 받침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 모든 경우의 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또 넘어가죠. 자,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방금 들어오기 전에 앞에서 꾸미는 말, 수식어 중에 관형절을 봤어요. 관형절. 그러니까 이번에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똑같이 수식언 그러면서 체온을 꾸미는 관용어 자리가 아니라 용언을 꾸미는 부사어 자리. 그 부사어 자리에도 절이 올 수 있다. 따지는 방법은 역시 똑같습니다. 맨 뒤에 본용언 찾아서 P1 소수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건너옵니다. 그런 다음 거기에 쓰인 재료가 단어인지 절인지, 그러면 절인지를 따져보려면 기본형을 밝힐 수 있는지 먼저 따져보고 없다. 그럼 그 기본형을 밝힌 그 말이 주체를 따로 요구하는지 소리가 없다. 소리가 없다. 주어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주어 소수로 S2, P2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것이고 괄호 묶어줘야죠. 그때 어디까지? 어미까지. 그랬더니 그 뒤에 또 다른 어떤 조사 없이 괄호가 묶여지더라. 그래서 이 덩어리 전체가 어떻게 뒤에 나오는 내리다라는 용언을 꾸미더라. 그러니까 용언 앞에 용언 수식. 그게 바로 부사어죠. 이렇게 용언 앞에서 용언을 꾸미는 부사어. 근데 그 부사어 자리에 하나의 부사라는 단어, 명사의 조사를, 부사격 조사를 학교에 이렇게 명사의 부사격 조사를 붙인 이런 경우가 아니라 바로 8번 자리였던 거죠. 용언의 어간에 부사형 어미를 붙이는 소리가 없다. 주어 소수로. 그래서 서술어 기능이 있으니까 절이니까 괄호를 묶어주고 어미까지 묶어주고 그 묶인 덩어리가 놓인 위치, 주어보다는 뒤, 그러면서 서술어보다는 앞인데 서술어에 용언이 쓰였고 그 용언을 꾸미더라. 그래서 용언 앞에서 용언을 꾸미는 문장 성분, 부사어 이렇게 성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예문들 가지고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자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밝으시다, 피, 그리고 앞으로 건너왔어요. 그랬더니 눈이, 그래서 주어 소수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맨 뒤에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P1. 그래서 그 앞에 주어가 나오면 당연히 호응되는 눈이 밝다라고 해서 S1. 이렇게 설명되는 게 기본인데 이 문장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앞으로 또 건너왔어요.
또 건너왔더니 뭐야? 할아버지께서라는 새로운 주어가 등장하는 거야. 이미 주어가 나왔는데 그 앞에 주어가 또 나와. 그런 경우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 이미 주어 소수로가 성립이 돼 있어요. 맨 끝에 소수로가 박다라고 하면 이 박다가 소술기능을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거를 소수로로 사용할 주체가 있느냐를 따져보듯이 똑같은 것입니다. 주어가 밝혀졌는데 그 앞에 새로운 주어가 나온다면 그럼 이 새로운 주어를 설명하는 소수로가 있느냐, 뒤에 소수로가 있느냐라는 걸 또 따져보는 거죠. 소수로가 있다면, 소수로가 간주된다면 그 앞에 주어를 살펴보듯이 주어가 간주된다면 뒤에 소수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주어 소수로가 확인된 덩어리가 있잖아. 이런 경우에 이 주어 소수로로 확인된 이 덩어리 전체를 얘에 대한 소수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장들은 여태까지 다 맨 뒤에서 소술기능을 가진 말을 P1으로 보고 그거 딱 끝나는 것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건 뭐가 돼? 여기가 P1이고 얘네들은 그 소수로 안에 S2, P2였더라 라는 것을 다시 돌아오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소수로 자리에 절이 안기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0번 자리에서 앞에 살펴봤던 예문들, 방금 전 살펴본 문장 빼고 나머지는 다 맨 끝에 동사나 형용사가 쓰여서 그 자체가 P1이었던 이 문장 전체를 안고 있는 아는 문장의 소수로 했던 거죠. 근데 바로 앞에 살펴본 이 문장의 경우는 P1이 아니라 얘가 P2가 되는 것이고 이것과 이것을 괄호로 묶었을 때 눈이 밝으시다 라는 이 덩어리, 괄호 묶인 덩어리가 여기 쓰인 것이죠. 눈이 밝으시다. P2, S2, P2 이렇게. 그렇게 덩어리 전체가 P1으로 쓰이며 소수로 자리에 절이 안긴 소술절이죠. 그래서 그 앞에 전체 주어는 할아버지께서 눈이 밝으시다. 이렇게 판단되는 문장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뒤에 높임법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높임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등을 판단하는데 기본적인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에 활용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각인해 두시고 아직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빠른 속도로 점검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고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채워도 될 거예요. 어쨌든 전체 목차 체계 이게 흔들림이 없도록 짜임새를 잘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한번 이어가겠습니다.